시사토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변의 시선,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김문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 중에 네. 이게 좀 눈에 띄었죠.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 사건. 당시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시 상황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약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제 시점으로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경인데요. 김신혜 씨의 아버지인 이제 김재훈 씨가 완도급의 자기 집에서 한 7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발견되면서 사실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부친이 발견된 장소를 보면 어떤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이 있어서 교통사고인가 아닌가 하고 이제 추정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부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검 결과로 어떤 수면 유도제 중 하나의 이제 독시라민이라는 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타살 의혹이 제기됐고,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살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네. 그 혐의자로 다른 사람도 아닌 딸 김신혜 씨가 지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그 애초 이제 뺑소니 사건 같이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검토를 시작한 건 분명히 맞는데 어쨌든 독실함이라는 수면 유도제가 나와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누군가 타살인데 누구를 보통 이제 가족도 범주가 들어가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고모부의 진술이 좀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모부가 이제 경찰에 피해자의 딸인 이제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수면제 먹여 살해했다고 장례식장에서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사건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예. 바로 이제 그 이틀 뒤에 3월 9일 오전 새벽 1시에 예. 경찰에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김신혜 씨를 조사했고 네. 이후에 기소해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그러면 그때 증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한 거 말고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뭐 어쨌든 김신혜 씨로는 그게 다 강압이고 이제 허위 내용이었다고 주장을 하셨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자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면서 먹였다라고 일단 자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떤 동기가 있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 자백이 이제 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나아가서 그에 부합하게 아버님 이제 부검 결과에서 아까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김신혜 씨가 서울에서 완도 고향으로 내려올 때 사실 동생을 태워서 다시 서울로 같이 가려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렌트한 차량이었는데 그 렌트 차량에서 또 갑자기 머리카락이 발견됐는데 그 머리카락의 혈액형과 그 부친의 어떤 혈액형 O형으로 일치해가지고 네. 또 의심을 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런 행위에 대한 증거도 있어야 되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려 했다는 의도가 좀 드러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범행 동기에 이제 경찰이 또 집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신혜 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일기장, 이제 일기장 이런 것들 근거로 봐서 살펴보니까 김신혜 씨가 평소 아버지로부터 여동생과 함께 성적으로 학대당해서 이제 복수 보복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네. 나아가서는 이제 아버지 앞으로 또 보험이 꽤 가입되어 있었나 봅니다. 8개 정도 됐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그 동기로 봐가지고 예. 존속 살해, 시체 유기 혐의로 이제 기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8월경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예. 그때는 이런 것들을 증거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재심 때는 그럼 이 증거들을 다르게 판단한 겁니까? 네, 사실 어쨌든 유죄의 근거들을 이제 파쇄해야 이제 사실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르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백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백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성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했다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때는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제 김신혜 씨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 중에 하나가 이제 고모부가 동생이 동생이 이제 아버님을 살해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경찰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이제 처벌받는 거를 막아주고자 자신이 대신 이렇게 진술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죠. 예.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검찰이 이제 부친의 몸에서 발견된 수면 유대제 성분과 관련해서 30알을 먹여가지고 그게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기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수치가 보면 13.02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30알을 먹어서 나오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다.
아. 예, 물론 뭐 검찰에서는 이제 인체에서 35시간 뒤에 그 결과가 나와서 뭐 분해됐다 어쨌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예, 법원은 어쨌든 너무 낮은 수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아버님 그 피해자분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에 0.303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높은 건데 네. 그래서 이걸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봤던 것으로 보이고 예. 또 나머지 다른 기타 증거 뭐 메모, 일기장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수집할 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가져오거나 혹은 이제 그 혐의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일기장을 사실 영장 없이 강제적으로 가져간 거라고 봐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 봤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신혜 씨의 살해 동기로 부친의 성추행, 보험금 수령 목적 이런 것들을 제시했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당연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성립의 동기나 어떤 고의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에도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어떤 김신혜 씨 그러니까 부친에 대한 성적 학대에 대해서 보복하는 동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로서는 그 당시에 김신혜 씨나 여동생이 부친으로부터 어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제 그 보험금 수령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그 부친에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부친이 소아마비라는 걸 앓고 있었는데 사실 그걸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 보험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또 실제 아버지가 무직이었음에도 선박 임대업을 한다고 이런 내용들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김신혜 씨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따라서 약관이나 어떤 관계 법령에 따라서 2년 안에는 이런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사실 보험금을 타지 못한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버지를 돌아가시겠다 시점상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보험금은 그때 수령을 못했던 겁니까? 네, 실제 네. 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이제 그 8개 가입된 보험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사실 수령자가 보험금의 수령자가 김신혜 씨 본인이 중학교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이제 새어머니가 수익자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뭐 어차피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탈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보험 혜택이 크지 않아요. 어떤 저축성 보험. 그래서 그런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좀 봤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면 결과는 이제 바뀌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김신혜 씨 같은 경우를 보면 재심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판결마다 이렇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재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뉴스에 한 번씩 나오고 하면 이제 저도 주변에서 이제 또 많이 그때마다 한번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법 구조에서 이제 3심 구조로 해서 확정이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뒤집기 어렵다고 되어 있고 이제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로 뽑아본다면 이제 증거가 위조되거나 변조됐거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다거나 혹은 이제 어떤 새로 발견된 증거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 이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재심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김신혜 씨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새롭게 발견된 증거로 인해서 재심이 인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뭔가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25년 전이잖아요. 예. 2001년경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고 어떤 계기로 재심이 시작된 겁니까? 이게 이제 당연합니다만 이제 본인의 어떤 일관된 주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오랜 시간을 줄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주장했던 게 제일 큰 계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2001년도 3년도에도 이제 여론에서 많이 다뤄져서 좀 띄워졌었지만 사실 또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사그러들었었는데요. 다행히 그 인권운동과 이제 인권운동과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상만 씨라는 선생님께서 어떤 이 문제를 좀 다루는 책을 출간하고 또 다시 이슈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또 다시 언론에 타게 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분과 같이 해서 이제 2015년 1월경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5년이면 너무나 긴 시간인데 김신혜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답니까? 이제 보통 우리 교도소 사정상 혼자서 독방을 쓰는 건 어떤 벌을 받거나 그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뭐 본인이 무조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정청과 해서 이렇게 독고 상태로 계속 25년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랬는지를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사실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떤 노트나 이 물품을 소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트를 한 권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25년간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거 어떤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관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생활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용이하게 하고자 아마 그런 걸 취했다라고 또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아이고 재심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들이 있었다고 들리던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저도 이거는 이제 이번에 좀 사건을 알아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 박준영 변호사께서 시작을 해서 이게 쭉 온 것 같지만 네. 사실 그 과정에서 한 11차례가량 그 대리인이 바뀌고 했답니다. 변호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랬냐 또 이제 보니까 어쨌든 김신혜 씨는 국가폭력으로 약간 이제 누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사실 자신의 변호인조차도 믿지 못해서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다행히 어떤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피고인 본인도 있지만 이제 가족도 좀 그런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 동생이 이제 계속 부탁을 해서 이 사건을 박준영 변호사님이 또 이끌어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번 무죄 판결이 갖는 의미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 좀 유치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25년간 추구해왔던 어떤 진실이 밝혀졌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너무 중요하죠. 예. 전혀 유치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 개인의 삶이 25년 동안 얼마나 암묵했는데 어쨌든 자기의 무고함을 풀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김신혜 씨가 인터뷰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걸 이끌어왔다는 이유로 중 하나로 말했던 게 그 부친에 대한 명예였습니다. 네, 그래서 김신혜 씨가 출소하는 날 앞에도 현수막이 걸렸는데 준비한 현수막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김재훈의 딸 김신혜라는 무죄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김신혜 무죄가 아니라 김재훈의 딸 김신혜 무죄라고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명예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 자신의 딸이나 하여튼 그렇게 죽었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불명예스럽게 이제 돌아가신 것처럼 비춰지는 가족 간의 다툼이나 자기 딸에 인해서 뭐 그것도 동기도 자기의 그 성폭행적인 목적이나 혹은 이제 뭐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 부도덕한 목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신의 죽음이 이제 좀 퇴색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찌됐든 순수하게 아버지와 딸이다 이거를 예, 맞습니다. 보이고 싶었군요. 예. 예. 검찰이 항소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찌됐든 1심 과정, 재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결을 이제 뒤집으려면 상당히 논리적인 근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한 1심 자체도 사실 기존의 증거로 내세웠던 하나하나를 상당히 논리적으로 탄핵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뒤집혀지지는 않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재심을 시작하고 1심 나오기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네요. 네, 그래서 아유. 이게 재심이라는 게 어쨌든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의 신뢰도 얻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의도 찾아내는 어떤 양적인 면을 다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자신이 한번 판단했던 걸 뒤집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죠. 좀 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재심에 대한 심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